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영양의 핵심적인 오해에 대해서 단백질의 시작은 고기가 아니라 단백질은 먹어서 섭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은 합성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식물에 의해서 합성이 된다는 과정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인간과 유전자가 거의 99%가 일치하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침팬지입니다.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인간과 유전자가 거의 99% 거의 일치하는데 이 침팬지와 비교 연구해 봤더니 인간이 우리 치아 구조를 봐도 이 캐나인, 송곳니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동물들은 이빨이 다 빼쭉빼쭉빼쭉한데 인간은 이 세 번째 송곳니만 빼쪽하고 인간의 치아 구조나 손가락이나 여러 구강 상태나 이런 것을 연구해 봤더니 인간은 동물을 먹는 동물이 아니고 과일을 먹는 동물이라는 연구 결과가 특별히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의 산 음식, 죽은 음식에서 8.11을 기억하세요. 8.11이 뭐죠? 예, 80%는 뭐예요? 탄수화물에는 어떤 탄수화물? 천연탄수화물, 복합탄수화물. 과일과 채소와 같은 천연탄수화물, 그리고 감자, 고구마, 밥, 단호박 등등의 전분기가 많은 복합탄수화물을 합쳐서 80%, 그리고 10%는 단백질, 지방질 10%.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실증적으로 인간은 과일을 먹는 동물이고 가장 좋은 섭식법은 바로 8.11 섭식법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의 내용과 거의 장수하는 나라의 비결을 보면 여러분 오키나와 아시죠?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어디 있나요? 일본에 있죠. 자, 보니까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에도 나오는데 오키나와 사람들의 이 장수 비결을 보면 트래디셔널 오키나와 다이어트 푸드 피라미드를 보면 오키나와의 전통적인 식단 피라미드 구조를 보시면 여기 베지터블하고 프루트, 과일과 채소가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이 밑에 피라미드 식품 구조를 해서 밑부분에 있는데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가장 많이 먹고 그다음에 레귤 종류들, 콩 종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당 지수가 낮은 그 곡류가 주로 천연탄수화물과 복합탄수화물이 식품군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고 피쉬하고 생선하고 살코기 종류는 아주 일부이고 그리고 오일 그리고 컨디멘츠 조미료 허브 앤 스파이시 요런 향신료들 요런 것들은 일부예요. 스윗 단 음식들. 그래서 오키나와의 장수 비결에서도 거의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의 8.11의 구조와 다르지 않아요. 거의 비슷해요. 자,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식을 오키나와 사람들이 먹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거 보세요. 굉장히 단순하죠. 아침에 식사에는 브라운 라이스, 현미쌀에다가 그다음에 미소스, 된장국에다가 자스민 티. 점심에도 베이크드 퍼플 스윗 포테이토와 같은 이 구운 자색 고구마를 구워서 먹고 그다음에 점심에 프라이드 베지터블하고 토fu, 채소하고 두부를 뭐예요? 볶아서 먹고 그다음에 자스민이나 그린티를 먹고 자 저녁에 봤더니 미소스 위드 토fu 베지터블 이 두부하고 채소를 곁들인 된장국에다가 벅 위드 누들 메밀국수를 뭐하고 시금치하고 호박을 곁들인 메밀국수가 점심 식사고 오늘 여러분 뭐 드셨어요? 점심 식사 메밀국수요? 오키나와 장수법을 비결을 커닝하셨나 본데 그다음에 이제 자스민티 저녁에는 굉장히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끔 간식을 한다 그러면 해초류로 된 샐러드나 또는 라이스 케이크 떡이나 또는 이 과일 종류들 그래서 더글라스 그레함 박사가 가장 건강한 식사법에서 8, 1, 1을 기억하세요처럼 오키나와의 장수비열도 역시 주류가 그 GI 지수가 낮은 곡물들과 콩들과 베지터블과 채소와 과일이 주류를 80%를 이루고 있다는 이런 식사법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백질을 더 먹으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정말 그러한가? 자, 여기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녀석들 한번 볼까요?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힘이 세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운 없으면
당장 저한테 원장님, 저 단백질 좀 더 먹으면 안 돼요? 이러세요. 어제 오신 회계사님도 원장님, 저 이제 고기는 끊어서 콩단백질로 충분한데 혹시 칼슘이 부족할까 봐 메르치를 좀 한두 개씩 먹어도 될까요? 자, 우리 칼슘에 대한 것은 2부에서 나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힘이 세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코끼리와 낙타와 말치, 무거운 짐을 들도 전혀 지치지 않고 지구력이 가장 센 동물들을 보면 얘 뭐 먹고 있어요? 얘 보니까 뭐 먹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응? 이거 뭘까요? 수박. 세상에서 가장 지구력이 세고 힘이 센 애들이 다 지금 뭐 먹고 있냐면, 예, 식물성 음식을 먹어요. 한번 보세요. 지구력 면에서 사자, 호랑이는 힘도 없고 지구력도 없어요. 지구력이 몇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초식 동물인 코끼리, 낙타, 말, 그리고 얘. 얘네들 다 뭐 먹고 있냐면 초식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황소코끼리, 사람을 몇 명 태웠습니까? 짐을 싣고도 사람을 3명 태웠어요. 장정 3명을 태웠는데 황소가 10톤이 넘어요, 10톤. 자, 우리가 평생 먹는 음식물의 양이 몇 톤이라 그랬죠? 70톤. 1톤 차가 여기 지금 다니는데 그 1톤 차 70대만큼 우리가 평생 먹어요. 예. 그래서 해독은 안 하고 계속 먹으니까 담낭 폐색이 오고 대장 폐색이 오고, 예. 그래요. 그런데 무려 10톤이 넘는 황소코끼리가 엄청난 짐을 나르고 또 땅에서 나무 뿌리, 이만한 나무 애들 뿌리를 다 뽑아낼 수 있는데, 이렇게 힘이 센 황소코끼리는 뭐를 먹는데요? 보니까 단백질만 먹는데, 여기 보니까 뭐하고 뭐를 먹어서 이렇게 힘이 세대요? 풀하고 나뭇잎을 먹고 힘이 이렇게 세대요. 자, 놀라운 근육을 가진 은둥고릴라 여기 한번 보세요. 은둥고릴라. 예. 얘 근육이 어마어마하죠. 이 뽀빠이 아저씨보다 근육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둥고릴라의 경우에도 인간보다 3배 정도가 커요. 3배 정도. 그런데 힘은 몇 배 이상 강하다? 이성훈 선생님, 아무리 기운이 세도 여기 가서 자랑할 수 없어. 무려 몇 배가 세요? 30배가 세요. 우리 선생님 기운 없다고 도망가시고 안 오셨어요? 인간보다 3배 정도 크지만 힘은 30배 이상 강해요. 자, 이 은둥고릴라는 뭐하고 뭐만 먹어요. 예. 황소코끼리를 풀하고 나뭇잎만 먹었는데도 이렇게 힘이 센데, 은둥고릴라는 뭐하고 뭐를 먹어요, 여기 보니까. 대나무 잎사귀 먹고 이렇게 힘이 세요. 박 선생님, 저기 수육만 먹어야 이렇게 힘이 센 게 아니에요. 그죠? 기생충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잖아. 은둥고릴라는 대나무 잎하고 과일만 먹는 동물인데, 은둥고릴라와 팔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죠, 은둥고릴라가. 근데 얘는 대나무 잎사귀하고 과일만 먹어요. 황소코끼리도 풀하고 나뭇잎만 먹어요. 이 모든 동물이 어떻게 고기를 먹지 않고도 그렇게 이 강력한 근육질이 3배 이상 발달했어요. 헬스클럽도 안 다니는데. 그죠? 헬스장도 안 다니는데 이렇게 근육이 좋아요. 부럽지 않으세요?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소고기를 즐겨 먹어요. 여기가 유명한 그 조금 옆골짜기만 지나가면 횡성의 무슨 마을? 여러분들을 늘 유혹하는 무슨 마을이에요? 그래서 소고기를 즐겨 먹어요. 그리고 소고기는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소가 스테이크 먹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소가 스테이크 먹는 거 박 선생님 보셨어요? 돼지가 수육 드시는 거 보셨어요? 돼지 수육? 물뚱물뚱. 자, 소는 그 많은 근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 거예요? 소가 지금 뭐 먹고 이렇게 기운이 세요? 여기 보니까. 뭐 먹고 있어요? 풀뿌리 먹고 있어요. 풀과 곡물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이냐면, 소는 이 많은 근육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냐면 풀과 곡물을 먹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가장 힘이 센 코끼리나 물소나 고릴라가 단백질을 얻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인간도 단백질을 얻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단백질이 우리 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영양의학적으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단백질은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어서 합성을 해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백질은 음식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대사 과정의 결과라는 거예요. 예, 오늘 아주 총명하세요. 헌총밍. 매일 시간마다 계속 깨달으신데. 자, 여기 보시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데 단백질은 먹는다고 해서 단백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물에 있는 아미노산을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나 고릴라가 단백질 결핍 절대 없어요. 사람들도 단백질 결핍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스데비 박사가 이제 다큐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나 고릴라가 단백질 결핍증이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 뭐냐면 단백질은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단백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풀뿌리 같은 것을 먹고 식물에 있는 아미노산이 합성을 해서 단백질이 우리 몸에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지혜로운 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나 고릴라는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을 어디서 얻냐면 여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합성을 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로 생성이 되는데 자, 여기 조금 끔찍한 그림이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와우. 예, 낙타를 사정없이 지금.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끔찍하면서 닭을 직접 닭고기 안 준다고 여러분들에게 닭을 식탁 위에 카락을 올려드리면 내가 단순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이, 예, 이 동물을 살해하는 살해자라는 생각을 못 한다고 우리 그때 공부하셨죠. 우리가 닭고기를 몸속에 넣는다고 해서 마술처럼 닭고기를 먹으면 바로 힘이 세지는 단백질로 바뀐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뭐다? 커다란 뭐다? 오해이다. 동물의 간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간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미노산을 섭취하면 아미노산은 분해되고 재조립돼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로 합성이 돼야 됩니다. 아미노산은 육류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얘네들처럼 육류를 생 걸로 먹지 않아요. 기생충이 바글바글하겠죠. 동물들의 대장은 원통형이라 바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자결장처럼 꼬불꼬불꼬불꼬불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바로 배설이 돼요. 그래서 기생충이나 이런 세균, 젖산피루부산 같은 독소들이 축적이 되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육류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육류를 날로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류를 먹을 때는 어떻게 해서 드세요? 인간은 얘네들은 날로 먹지만 여기 보니까 불에 구운 자국이 있죠. 예. 육류를 가열하면 아미노산이 응고되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산 음식, 죽은 음식이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자가 얼룩말을 먹으면 얼룩말의 아미노산이 분해돼서 사자 단백질로 재조립돼요. 이 얼룩말을 먹으면서. 사자는 얼룩말을 먹기 전에 불로 가열해서 요리해서 먹어요? 아니면 산채로 먹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 얼룩말의 아미노산을 그대로 산채로 먹어서 가열되거나 응고되지 않기 때문에 가용성이 현저하게 높아요. 근데 사람은 보니까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서 익혀서 먹어요. 그때 아미노산이 다 파괴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식동물은 가장 아주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을 먹지 않아요.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식동물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 굶어 죽기 직전이거나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으스워러 배고파 죽겠네 직전이 아니면 절대로 다른 육식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눈이 가물가물하셔가지고 모르셨죠? 자, 보세요. 육식동물은 왜 식물을 먹는 초식동물을 잡아먹을까? 자기들처럼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왜 육식동물은 이렇게 1차 생산자인 풀을 먹고 얼룩말이나 기린이나 이런 얘네들이 다 풀을 먹은 애들만 2차 소비자인 최상위 포식자인 이 사자 같은 애들은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요. 왜 그럴까? 얘네들은 단백질을 초식동물에게서 얻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얘네들처럼 지혜로워져야 돼요. 자, 보시면 식물은 공기나 토양, 물에서 아미노산을 생산할 수 있지만 동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동물은 아미노산을 얻기 위해 식물을 직접 이렇게 먹거나 얼룩말이나 기린처럼
이 풀을 직접 먹거나 아니면 요런 식물을 먹는 기린이나 얼룩말을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을 먹음으로 간접적으로 아미노산을 얻습니다. 육식 동물은 본능적으로 식물을 먹는 동물을 먹어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식물과 동물 중 어떤 것을 먹든 둘 다 익히지 않은 날 것을, 산 음식을,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익혀서 먹기 때문에 효소가 다 파괴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재밌는 연구,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세상에서 가장 그 장수로 유명한 박사님. 예. 본인도 지금 거의 90세가 넘는데 질병이 하나도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하나도 없이 아주 건강하신 로이 월퍼드 박사의 장수 비결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박 선생님. 로이 월퍼드 박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오래 살 수 있다? 로이 월퍼드 박사는 일주일에 이틀 뭐 했어요? 예. 해독식을 했어요. 우리는 평생도록 60세, 70세가 되도록 새끼를 먹고 거기다 간식까지 늦은 저녁 식사까지 알뜰하게 챙겨 먹어서 온 혈액과 혈관, 장기에 독소가 있지만 로이 월퍼드 박사는 자신도 일주일에 이틀씩 이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면서 해독식을 했기 때문에 이 림프에 독소가 축적이 되지 않아서 건강했는데 로이 월퍼드 박사의 실험용 고양이들도 로이 월퍼드 박사처럼 일반 고양이보다 2배 이상 장수하는 비결이 있었죠. 얘네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에 로이 월퍼드 박사의 포텐저의 고양이 연구 기억나십니까? 이때 보니까 이 대조군 컨트롤대 이 실험군을 그룹을 비교해 봤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은 고양이들은 9세대 동안 9세대 동안 이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요. 9세대가 내리내리 할머니 그 밑에 할머니 그 밑에 할머니 계속 9세대가. 그런데 익힌 음식을 먹은 고양이들은 1세대에 뭐 골격 발달에 이상이 오고 잇몸에 염증이 있고 점점 에너지가 감소하다가 2세대가 되면 체구가 점점 작아지고 머리가 변형이 되고 칼슘 함량이 10%밖에 안 되면서 뼈가 골절률이 높아지고 3세대로 체구가 점점 작아지고 두개골이 심각하게 변형이 오고 뼈의 칼슘 함량이 3%밖에 안 돼서 뼈가 사정없이 부러져요. 4세대가 되니까 번식이 불가하면서 4세대면 익힌 음식을 먹는 고양이들은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은 이 고양이들은 9세대까지 건강한데 익힌 음식을 먹은 고양이들은 4세대면 멸종해버려요. 골격 구조가 악화되고 골밀도가 여기 보세요. 스켈레탈 스트럭처 디티리오티드 악화될 뿐만 아니라 본 덴서리 이 골밀도가 3%까지 감소하고 멸종까지 몇 세대? 4세대 만에 멸종을 해요. 무슨 차이였습니까? 똑같은 고양이가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한쪽은 무슨 음식을 먹으니까? 익힌 음식, 산 음식을 먹은 그룹은 9세대까지 건강한데 뭐든지 불에 익히고 조리고 뭐 나물조차 채소 과일처럼 효소가 살아있는 효소가 살아있는 채로 먹지 않고 불에 가열해서 효소를 파괴시켜서 먹은 고양이들은 4세대면 멸종해 버렸어요.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자, 어리석은 우리들은 상업 자본가들에 의해서 단백질 하면 뭘 떠올리냐면 자동으로 뭘 떠올려요? 횡성보, 고기를 생각하도록 훈련이 됐어요. 자,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들 좀 오늘 보세요. 스테이크, 과일이나 샐러드를 단백질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브로콜리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단백질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에 무슨 단백질이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일과 샐러드의 아미노산은 열에 의해 파괴된 육류에 응고된 아미노산보다 훨씬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성이 좋아서 즉시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품질 단백질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공급원은 살아있는 음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이 월퍼드 박사의 포텐저 고양이의 연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시면 한쪽에 익힌 단백질을 먹은 A그룹들은 9세대까지 건강했으나 익힌 그 음식을 먹은 그 B그룹의 이 고양이들은 어땠어요? 4세대 만에 건강이 악화가 되고 멸종이 됐다는 이것을 생각하시면 산 음식, 죽은 음식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중요한 논문들이 여기 나옵니다. 영양과 성장에 있어서 아미노산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여러분 단백질 하면 고기가 떠오르는지 이 잘못된 논문의 기원을 오늘 좀 한번 보세요. 아미노산의 단백질 생성 능력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1914년에 쥐가 동물성 아미노산과 식물성 아미노산 중에 어느 것을 더 잘 섭취하는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쥐가 뭘 먹을까요? 쥐가 동물성을 먹을까요? 식물성 아미노산을 먹을까요? 식물성을 먹을 것 같으세요? 쥐는 아니었어요. 동물성 단백질을 더 잘 먹었어요. 자, 이 연구 결과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인간에게 더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연구단체가 발표해 버렸어요. 이게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오늘날까지. 이 연구, 잘못된 연구 결과가. 가축업체들, 육가공업체들 이 쥐의 연구 결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어디가? 육가공업체들과 가축업체들이 대대로 선전하면서 이 연구는 이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차는 버린 후라 이 잘못된 동물성 단백질 신드롬의 신화가 오늘날까지 그때 불이 붙어서 여전히 지금도 불이 타고 있어서 단백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수육이 떠오르고 단백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횡성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포텐저 고양이 연구를 생각을 좀 더듬으셔야 되고 자 여기 가장 중요한 역사상 가장 그 질병 역학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이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교수와 그 이외의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를 좀 보시면 이 주제에 관한 결정적인 연구를 하나 더 보자면 바로 코넬 대학, 옥스퍼드 대학, 중국 정부의 연구진이 참여한 광범위한 연구, 질병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The China Study, 한국 번역책으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소개되어 있지만 이 연구는 전 세계에 굉장히 이 보건학적으로 굉장한 의의를 가지는 연구인데 중국 연구라고 하는 The China Study가 이 연구에서 건강연구 역사상 가장 엄격하고 결정적인 연구 중에 하나라는 찬사를 받았는데 이 연구 결과 여기 보시면 다이어트, 라이프스타일 and the etiology of coronary artery disease, the Cornell China Study, 코넬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 중국 연구진이 아주 대규모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까지 지금 의대생들도 그리고 지금 영양의학을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도 다 함께 참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연구인데 자, 이 연구 결과는 상당히 그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중국 농촌 지역의 지방 섭취량은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섬유질 섭취량도 보면 3배 더 높았어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매우 낮아서 미국의 약 10% 수준에 불과했어요. 중국 농촌 지역의 평균 혈중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가 127인데 미국 성인의 평균 수치는 20에서 74세에 보면 203이에요. 자, 중국 시골의 토탈 콜레스테롤 수치는 127인데 미국 성인은 몇이에요? 203.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미국 남성이 중국 남성보다 16.7배가 높고 미국 여성이 5.6배 높아요. 이 연구의 두 가지 결과를 보자면 첫째, 심장병, 암, 골다공, 당뇨, 비만 등의 풍요의 질병이라고 불리는 이 질병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1970년대 중국의 오지 마을에서는 당뇨병도 심장병도 암도 거의 없었어요. 존재하잖아요. 골다공이 뭔지 몰라요. 본 네크레시스, 오스테오폴로시스가 무슨 병인지 중국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왜 그렇게 빈발했느냐? 이 차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970년대 중국의 농촌이나 산촌에서 단백질의 몇 프로? 여기 보니까 몇 프로요? 10% 이하죠. 7%를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당뇨병도 심장병도 암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인은 단백질의 몇 프로? 무려 10배 이상 됩니다. 단백질의 몇 프로를? 70%를 동물성 식품에서 얻는다는 사실. 그래서 왜 미국의 남성과 여성이 중국 시골의 농촌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질병에 무려 10배가 넘는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고 둘째 1970년대 중국인은 미국인보다 20%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미국인이 25%가 더 뚱뚱했어요. 이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단백질 신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동물성 제품 산업은 모든 식품 사업이 그렇듯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품을 구매하기를 원해요. 그들은 수억 달러를 들여서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먹도록 광고와
마케팅으로 설득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비즈니스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자와 호랑이처럼 산채로 동물을 뜯어먹을 수 없다면 과일과 채소를 산채로 드시라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에도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천연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을 어떻게 흡수하고 섭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숙제가 남겨집니다. 자, 우리 다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The very animals we were killing us and the planet. But so many people eat meat and dairy every day of their lives, and we are so concerned about getting enough protein. Do we have to eat meat to get complete protein? Oh my God. Oh my God. You want me to jump off this building, don't you? Well, first of all protein is made by plants. I'll state that again for the record. All protein is initially made by plants, all of it. And it is not necessary to eat animal tissue in order to get protein. Only plants have the ability to actually take nitrogen from the air, break those molecules apart, and incorporate that nitrogen into amino acids and then make protein. Any protein you get from an animal is simply recycled plant protein. If you ate a diet that was calorically adequate, and even things like brown rice and broccoli, and you got enough of it, you'd get enough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protein. 2,000 calories of brown rice and broccoli is going to be about 80 grams of protein a day, including the essential amino acids that you need in order to maintain optimum health. I mean, grains are loaded with protein. Beans are loaded with protein. Vegetables are loaded with protein. You really want to get your protein from plants because plant proteins have a much more beneficial effect on our physiology. 지금까지 그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가 설명한 내용이 What Else 다큐에서 지금 다시 한번 재현되는 거 보셨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닥터 밀턴 밀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을 완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정말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세상에나. 지금 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터무니없다는 얘기죠. 우선 모든 단백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다? 식물에서 왔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풀을 먹죠? 전부 다요. 동물의 조직을 먹어야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기에서 질소를 포집해서 질소 분자를 분해해서 아미노산 화합물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식물만 할 수 있다. 고기를 먹어서 섭취하는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이 어떻게 된 거다? 재활용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여러 분들이 오시면 아유 원장님 풀뿌리만 먹고 제가 어떻게 힘이 나겠어요 하시는데 자 오늘 이제 좀 아시겠어요? 단백질은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물 단백질이 재활용된 것이다. 닥터 엘렌 골드해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드신 현미밥하고 현미쌀하고 브로콜리만 먹어도 단백질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단백질의 양과 질 차원에서 전적으로 충분합니다. 현미쌀과 브로콜리 2000칼로리면 하루 80g의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아주 건강한 그 성인 단백질 섭취 요구량은 사실은 40에서 60도 안 돼요. 근데 현미쌀하고 뭐만 먹어도 몇 그램? 이미 하루 80g의 단백질에 여러분들은 햄프시, 아마씨, 치아씨와 같은 필수 지방산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아미노산도 다 섭취한 거랍니다.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 닥터 콜트웰 SL스틴 박사는 녹색 채소와 콩류는 모두 단백질이 많아요. What? 단백질이 어디에 많다고요? 어디에? 녹색 채소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횡성 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많냐면 녹색 채소와 콩류에 단백질이 많아요. 채소는 단백질을 얼마큼 함유하고 있대요? 많이. 자, 닥터 밀턴 밀슨 박사님이 단백질을 무엇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식물을 통해서 동물들처럼 동물들은 2차 생산자가 어떻게 하더라? 1차 생산자. 풀을 먹는 아이들을 먹더라. 생리학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식물을 통해서 합성되어지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던 단백질에 대한 잘못된 영양의학적인 이 오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e funny thing about protein is most Americans get about twice the amount they need.
Most Americans get less than half the amount of fiber they need, but the conversation tends to always be about protein. So in my mind, it's just this magical marketing campaign that protein has taken on over the decades. The question is not where do you get your protein, it's where do you get your fiber? I have never in my professional career seen a protein deficiency. I've never seen someone come in eating normal amounts of calories and they're protein deficient. You just don't see that. So human milk has the lowest protein content ever in any species ever tested. I mean, that's the fluid that's been designed by evolution over millions of years. And that's just like the perfect food for human babies, right? Perfect food, lowest protein content any other mammal. And so it gives a sense of kind of protein requirements for anything. So look, then rat milk, ape milk, donkey milk, any milk has ever been tested. And you hear this a lot in bodybuilders. They're like, well, I need, chicken, or I need fish to be, to be strong, to build muscle tissue. That is utter nonsense. The largest, strongest terrestrial animals on the planet are all herbivores. The biggest, strongest animals are all herbivores. When we bring in people and they're on meaty diets and we transition them to a plant-based diet, we always track what they're eating. Their vitamin intake goes up. Their nutrition overall goes up, dramatically better. And these same people might worry in advance, will I get the nutrition that I need on a plant-based diet? The fact is, you're not getting the nutrition you need on a meat-based diet, and you're going to get dramatically better nutrition on a plant-based diet. For an average-sized guy like myself, I need about 56 grams of protein a day. That's optimum. Probably I really need 30 to 40 grams a day. Diets that are really high in these protein create diabetes, create heart disease, create cancer, create the diseases that I'm treating on a daily basis.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 이성원 선생님 보니까 가스데이비 박사처럼 이렇게 책 좋은 분들은 하루에 몇 그램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요구량이? 지금 이 가스데이비 박사는 한 56g 정도? 그렇다면 여성들 지금 이렇게 우리 요런 우리 여성분들은 몇 그램 정도 필요하대요? 3, 40g. 자, 재밌는 거 보셨죠? 수잔 레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백질의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미 필요 섭취량의 2배를 먹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은 필요한 섬유질은 반 이하 먹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조언하는 가스데이비 박사가 얘기하죠. 내가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조언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많은 환자들에게. 환자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예. 이게 다 마케팅 수법이라는 거예요. 단백질이 수십 년간 아까 1914년에 그 잘못되어 있는 쥐 실험을 통해서 그 잘못된 신화에 이 불꽃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스데이비 박사, What the Health 다큐의 행동대장 가스데이비 박사는 평생 일하면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단백질 결핍증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열량을 섭취하는데 단백질만 부족한 사람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클 그레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백질 공급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유류에 대한 연구에서 설명하듯이 문제는 섬유질을 어디서 섭취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유는, 자, 아까 보셨죠? 덩키, 고릴라부터 쫙 나오죠. 쥐부터. 근데 그 많은 포유류 가운데 이 단백질 함량이 가장 적은 모유가 누구였냐면 인간이었어요. 그죠? 1g이었어요. 인간의 모유는 모든 실험 대상 포유 동물 중에서 가장 단백질을 적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간 아기에게 가장 완벽한 음식이 뭐예요? 라우르산이 풍부한 면역력을 쑥쑥 올리는 모유인데 완전 식품이고 단백질은 그 어떤 포유 동물의 젖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적게 들어있어요. 완전 음식인 모유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적게 들어있어요? 적게 들어있어요. 가장 적었어요. 그죠? 쥐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적었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어요? 인간의 단백질 필요량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인간의 단백질 필요량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네. 밀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육을 단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힘을 키우고 근육을 단련하려면 뭐가 필요해? 근육질이 되려면 그 닭고기나 생선이 필요해. 중국말로 슈어황, 전적으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리래요. 지구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육상동물은 다 뭐다? 저 보세요. 전 지금 점심도 안 먹고 나왔는데 어때요? 힘이 세고 우렁차죠. 모두 뭐예요? 초식동물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고 강한 동물은 뭐다? 모두 초식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거 재밌는 거 공부하시고 계시죠? 자, 1부에서 우리 단백질 요구량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 단백질 하면 고기라는 잘못된 공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 1부에서 좀 깨달으셨습니까?